우리는 1930년 7월 3일 가륜의 진명학교 교실에서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계영춘, 김원우, 최효일 동무들로 첫 당조직을 모았다.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김리갑, 김영권, 박권원, 리재호 동무들도 첫 당조직 성원으로 되었으며 조선혁명군 대장으로 내종되어 있던 리정락과 박차석도 이 조직의 성원으로 되었다. 진명학교는 마을에서 500m가량 떨어진 잦얕은 앞볼에 있었다. 학교의 동쪽과 남쪽에는 5 내지 6종보가량 되는 개보들밭이 펼쳐져 있었고 보들밭 가운데로는 무게하라는 큰 개울이 동남 방향으로 흐르면서 학교를 에워싸고 있었다. 학교 동쪽에서부터 마을까지는 늪과 진펄이었다. 진명학교로 오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서쪽밖에 없었다. 길목에서 경비만 잘 서주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해도 모르게 되어 있었으며 설사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에도 개보들 밭으로 빠지면 정적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밀정들이 나타날 수 있는 서쪽 관문에 2중 3중의 보초를 세우고 회의를 하였다. 논벌에서 개구리들이 소란스럽게 우러대던 이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개구리 소리가 신비스러운 정서를 자아냈다. 첫 당조직을 내올 때의 인상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김원우가 회의장을 꾸리면서 연탁 옆에 붉은 길을 세우느라고 애쓰던 일이다. 그 깃발의 붉은 색조는 혁명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닿을 때까지 싸우려는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었다. 지금도 첫 당조직 하면 진명학교를 생각하게 되고 진명학교를 생각하면 연탁 옆에 비스듬히 서 있던 그 잊지 못할 깃발을 그려보게 된다. 나는 그날 연설을 길게 하지 않았다. 첫 당조직을 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륜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논의를 거듭했기 때문에 구구하게 그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당조직 성원들이 해야 할 과업으로 기층당 조직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 체계를 수립할 데 대한 문제, 대오의 조직 사상적 통일과 동지적 단합을 확고히 이룩할 데 대한 문제, 혁명의 대정적 기반을 튼튼히 다질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실현 방도로서 당 조직이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할 데 대해서와 당 조직 건설 사업을 반일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였을 뿐이었다. 우리는 당 강령과 규약을 따로 채택하지 않았다. 트드의 강령 규약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최종 목표와 당면 투쟁 과업이 명백히 밝혀져 있었고 가륜 회의에서 채택된 혁명 노선과 전략적 방침들에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행동 규범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 후 우리는 첫 당조직에 건설동지사라는 소박한 명칭을 붙이었다. 그 명칭은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혁명의 첫걸음을 떼었고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 발전시키며 전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포부와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건설동지사에 가입한 동무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격정에 넘치는 열변을 토하였다. 김혁은 그때 출범이다. 우리의 배는 항구를 떠났다. 우리는 경랑을 헤치며 먼 바다로 노를 저어간다는 내용으로 궁시를 읊었다. 김혁의 신앙송이 끝난 다음 최효일이 일어나서 일장 연설을 하였다. 그는 연설을 마치자 이렇게 말했다. 성주, 여기가 교실이 아니고 산중이라면 기념으로 예청을 써오십소. 나는 일본 놈들과 대결할 날도 멀지 않으니 그때가 되면 실컷 총을 쏘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때 첫 당조직의 결성을 기념하여 권총이 아니라 대포라도 쏘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조선의 당원으로 시대와 역사 앞에서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엄숙히 선서한 우리의 기쁨과 자부심은 참으로 말이나 글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었다. 15년 후 해방된 조국에서 당을 창건하고 어린 시절의 재치가 그대로 스며있는 고향집 언돌방에 몽석을 깔고 누웠을 때 나는 만 가지 시름을 다 털어버리고 가륜에서 첫 당조직을 내오던 때의 일을 감회 깊이 추억하였다.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태아였고 씨앗이었으며
당의 기층 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 데서 모체적 우위를 가지는 조직이었다. 첫 당조직을 가지게 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정파의 물을 먹지 않은 백지장같이 깨끗하고 참신한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의 영도를 받으며 승승장구하여 왔다. 자주적인 당 건설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이때로부터 항일대전의 도도한 흐름을 타고 줄기차게 진척되었다. 그 후 우리는 건설동지사 성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두만강 연안의 북부조선 일대와 만주의 여러 지역에 당조직들을 내왔다. 국내에 당조직들을 내오는 일은 내가 맡아 하였다. 나는 1930년 가을에 우리의 영향이 비교적 강하게 미치고 있던 함경북도 온성군에 나가 국내 당조직을 모았다. 우리의 청소한 당조직들은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언제나 그들의 선두에서 항일전쟁의 진군로를 헤쳤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강철의 전위대우로 단련되고 군중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임을 받는 불패의 역량으로 자라났다. 우리는 자기의 독자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도 중국 당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사업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이지만 조중 두 민족의 유구한 선린관계와 두 나라가 처한 처지의 유사성, 두 나라 혁명가들이 짊어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의 공통성으로부터 시정일관 중국혁명을 지지해 주었으며 중국 당과 중국 인민의利益을 옹호하여 싸웠다. 중국 당과 중국 인민이 자기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거듭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제일처럼 기뻐하였으며 그들이 일시적인 실패와 곡절을 겪을 때면 그들과 함께 가슴 아파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땅에서 활동하는 이상 중국 당과 연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중국 인민의 방절을 받을 수 없었으며 반제 공동전선을 튼튼히 유지해 나갈 수 없었다. 우리가 중국 당과의 연계를 중시한 것은 만주 성이 산하의 당 조직들에 조선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덕만 특위에도 조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덕만 지역의 현당위원회와 구당위원회 지도부도 절대 다수가 조선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원 비율에 있어서도 90% 이상이 조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덕만 지역 당 조직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만주지방에 조선인 당원들이 많은 것은 간도지방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개척한 선구자들의 대다수가 조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중국공산당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부터였다. 화성의숙에서 터들을 조직할 때나 길림과 오가자 등지에서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중국공산당과의 연계가 없었다. 원래 혁명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목적에 따라 자주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혁명의 지도 사상을 마련하는 사업도 제 힘으로 하였고 우리 당의 시원인 터드도 독자적으로 조직하게 되었다. 일제가 9.18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강점함으로써 조성된 새로운 정세, 일제가 조중인민의 공동의 적으로 된 새로운 환경은 우리와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문제를 성숙된 역으로 내세웠다. 1931년 겨울 명월구 회의를 전후한 시기에 나는 조아범의 집에 가 있으면서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조직과 연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조아범은 길림에서 공부할 때 나와 함께 공청사업을 하였으며 그 후에는 화룡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중국 공산당 조직에 관계하고 있었다. 그 후 유격대를 조직하고 왕청둥지에서 활동할 때에는 이용한 현당의 책임적 지위에 있으면서 덕만지구까지 맡아보던 왕윤성이와 연계를 가졌으며 동장령이 대련에 있다가 덕만특위에 파견되어 왔을 때는 그와 깊은 연계를 맺었다. 나와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졌으며 이 과정에 나는 중국 당조직의 간부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동장령이 희생된 다음에는 미중민과 연계를 가지었다. 그 밖에 나는 국제당 순시위원이었던 반동무와도 연계를 맺고 사업하였다. 중국 공산당과의 이러한 관계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유지되었으며 그것은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확대하고 공동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과의 깊은 연계 밑에 공동투쟁을 발전시켜 나간 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남이 나라 땅에서 혁명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시의 복잡다단한 정세와 일국 일당제에 관한 국제당 노선의 요구에 부합되는 주동적이면서도 신축성 있는 조치이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의 이러한 공동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면서 시정일관 조국 해방의 기치, 조선혁명의 주체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과 성실한 노력에 대하여 중국의 전우들은 혁명의 민족적 의무와 국제적 의무를 옳게 결합한 뚜렷한 모범으로 된다고 진심으로 찬양하였다.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의 대장정에 참가하였다. 1963년에 최용곤 동무가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주울레 총리는 심양에서 그의 생일을 축하하여 연회를 마련해주고 인상 깊은 축하 연설을 하였다. 그때 그는 축하 연설에서 동북혁명을 개척하는 데서 조선 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중조친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영원한 것이다. 항일연구는 중조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의 연합된 혁명 무력이었다라고 하였다. 동북혁명을 개척하는 데서 조선 사람들의 공로가 많다는 데 대해서는 양정우, 주보중, 위중민 동무들도 자주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중국혁명을 위해 사심없는 방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우리의 일이라면 생사를 가리지 않고 성심성의로 도와주곤 하였다. 반일인민 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된 후 우리는 유격대 안에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내왔다. 그것은 가련에서 조직된 첫 당조직의 확대 발전으로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우리의 자주적인 당조직은 그 후 조국 광복회 국내 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과 농조, 로조들에도 뿌리를 뻗치었다. 우리가 조국에 개선한 후 한 달도 못 되는 사이에 당 창건의 위협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항일혁명의 장구한 나날 당 건설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